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여기서 이러다 죽겠소! 쏟아지는 폭우 아래 개똥밭에는 산골에 서는 보기 드문 고운 여인이 쓰러져 있었지요. 솔골에 순박한 산골 청년은 쓰러져 있던 낯선 미녀를 어깨에 들쳐매고 돌아왔습니다. 사흘 밤낮을 앓던 여인은 정신을 차린 후에도 넋이 나간 채 그저 죽은 눈으로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런데 그 청년이 그날 개똥밭에서 거둔 이 여인에게는 온 산골을 뒤흔들 만한 사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뒤쫓는 검은 그림자가 이 작은 산골로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으니 달빛 아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깊은 산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친 골짜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방이 온통 소나무라 사람들은 그곳을 솔골이라 불렀지요. 봄이면 진달래가 비탈을 붉게 물들이고 여름이면 매미 소리가 골짜기를 가득 채우는 곳. 논밭이라야 손바닥만 하고 집이라야 스무채 남짓. 한양에서 천리는 좋게 떨어진 세상의 소식이 한 계절은 늦게야 당도하는 외진 마을이었습니다. 그 솔골에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개가 채 걷히지 않은 이른 아침 산길을 쿵쿵 울리며 내려오는 발소리가 있었지요. 어른 새 아름은 된직한 소나무 한 그루가 한 사내의 어깨에 통째로 얹혀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 그 사람은 26의 젊은 사내였습니다. 키는 헌헌하니 크고 어깨는 널찍하여 산이 하나 걸어 내려오는 듯 했지요. 볕에 그을린 얼굴은 순박하기 그지없는데 나무를 진 그 걸음에는 힘이 넘쳐 그 무거운 것을 지고도 콧노래를 흥얼거릴 지경이었습니다. 목덜미 아래로 질끈동여맨 머리카락 몇 올이 이마에 흘러내렸고요. 사내의 이름은 범이라 하였습니다. 허나 솔골 사람들은 그를 이름보다 다른 것으로 더 자주 불렀지요. 저기 무쇠총각 온다, 무쇠총각. 마을 어귀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안악이 소리쳤습니다. 넉넉한 몸집에 늘 웃음기가 밴 얼굴, 소매를 걷어붙인 그 안악은 곱단어멈이었습니다. 범아, 아침부터 그 큰 걸 혼자 지고 오냐? 어깨 부러지겠다, 이놈아. 어유, 어멈. 이까짓 게 뭐가 무겁습니까? 범이가 씩 웃으며 나무를 마당가에 부렸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땅이 울렸지요. 김첨지 댁 지붕이 지난 장마에 내려앉았다길래 석가래 할 놈으로 한 그루 베어왔지요. 에구, 그 댁은 무쇠범이 없으면 어찌 살고 젊은 것이 어찌 이리 남의 일에 발뻗고 나서는지. 곱단 어멈이 혀를 차면서도 그 눈에는 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려서 어미를 여인 범이를 곱단 어멈은 제 자식이나 진배 없이 여겨왔거든요. 범이가 무쇠라 불리게 된 데에는 사연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힘이 남달랐던 까닭이지요. 지난 가을에는 논둑이 터져 물이 넘쳤을 때 장정 넷이 달려들어도 꿈쩍 않던 큰 바위를 범이 혼자 밀어물기를 돌렸습니다. 재작년 눈이 많이 내리던 해에는 무너진 외양간에 깔린 황소를 맨손으로 들어 올려 살려냈고요. 그런 일이 하나둘 쌓이다 보니 어느새 솔골에서 힘쓸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이래 범이부터 찾게 되었습니다. 무쇠총각, 우리 집 담이 또 헐거워졌는데. 무쇠총각, 방앗간 절구가 깨졌다네. 범이는 그때마다 마다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제 논밭 일이 밀려도 남이 부르면 먼저 달려가 소매를 걷었지요. 힘든 내색 한 번 하는 법이 없고 품삯을 바라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이웃끼리 뭘 그러십니까? 할 뿐이었어요. 그런 범위를 두고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박노인은 이따금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저놈은 힘만 센 게 아니여. 우물가에 앉아 곰방대를 문 박노인이 나무를 부리는 범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60을 넘긴 노인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으나 그 눈만은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 형형했지요. 어른, 무쇠범이가 힘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곱단 어멈이 물으니 박노인이 곰방대를 툭툭 털며 대꾸했습니다. 자네, 저놈이 나무 베는 걸 곁에서 본 적 있는가? 본 적이야 있지요. 저놈은 아무나 함부로 베질 않어. 산을 쓱 훑고는 어느 놈을 베어야 산이 상하지 않는지, 어느 놈이 석갈의 감인지, 어느 놈은 몇 해 더 두어야 하는지, 그걸 한눈에 안단 말이요. 박노인이 곰방대로 산을 가리켰습니다. 물길이 터졌을 때도 그려. 다들 바위만 보고 달려드는데 저놈은 물이 어디로 흐를지를 먼저 읽더라고. 그게 어디 힘으로 되는 일인가? 그건 타고난 눈이여. 곱단 어멈은 무슨 소린가 싶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허허, 산삼도 알아보는 눈이 없으면 그저 풀뿌리에 지나지 않는 법이지. 박노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허나 그 말을 마음에 새겨듣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정작 거미 자신도 제가 그저 힘만 센 산골 총각인 줄로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범인은 그를 몰랐습니다. 일자무식이라 붓이라고는 잡아본 적이 없었지요. 한양이 어디쯤 붙어 있는지도 몰랐고 나라님이 누구인지도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저 산이 그의 세상이요. 솔골이 그의 온 세상이었어요. 그런 범이에게도 남모를 낙이 하나 있었으니 마을 끝자락에 일군 작은 밭이었습니다. 집 뒤 비탈진 자투리 땅에 범인은 여름이면 참외를 심었습니다. 거름이라고는 마을을 돌아다니는 개가 남긴 것을 주워 모은 게 전부라 사람들은 그 밭을 두고 우스갯소리로 개똥밭이라 불렀지요. 그래도 범인은 그 밭이 좋았습니다. 손수 흙을 만지고 덩굴이 자라는 걸 지켜보고 노랗게 익은 참외를 따서 마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그의 소박한 즐거움이었어요. 무쇠총각은 참 별나. 그깟 개똥밭이 뭐가 좋다고. 사람들이 놀려도 범인은 그저 허허 웃었습니다. 그렇게 솔골의 나날은 흘러갔습니다. 큰 근심도 없고 큰 기쁨도 없는 물처럼 잔잔한 날들이었지요. 허나 그 잔잔함 속에도 마을 사람들의 이마에 그늘을 들이우는 일이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도 쇠곡이 늘었다더군. 김첨지가 근심 어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라에 바치는 곡식이 해마다 늘어 안 그래도 척박한 살림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요 근래 한양에서 내려오는 소문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나라의 임금이 새로 바뀌었다는 둥, 조정이 어지럽다는 둥, 흉흉한 이야기들이 바람결에 실려오고 있었지요. 허나 그런 이야기들도 솔골 사람들에게는 먼 나라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산 너머 일이 이 깊은 골짜기까지 미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으니까요.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하늘이 심상치 않게 흐리더니 사나이를 두고 장대비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산골에 이런 비는 흔치 않았지요. 골짜기 물이 사납게 불어 콸콸 소리를 내고 하늘은 대낮에도 밤처럼 어두웠습니다. 비가 사흘째 되던 새벽, 범인은 잠에서 깨어 뒤척였습니다. 이 비에 개똥밭 참외 덩굴이 다 떠내려가겠구먼. 걱정이 든 범인은 도롱이를 걸치고 삿갓을 눌러쓴 채 집을 나섰습니다. 빗줄기가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지요. 발이 푹푹 빠지는 진창을 헤치며 범인은 마을 끝자락 제밭으로 향했습니다.
한데 그 개똥밭 언저리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빗속 흙탕 위로 무언가 희끄무레한 것이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게 뭐여? 짐승인가? 범이가 눈을 비비며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그만 우뚝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지요. 그것도 여인이었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비단 치마가 빗물에 젖어 몸에 감겨 있고 길게 따아 내린 머리는 흙물에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허나 그 진창 속에서도 여인의 얼굴은 넋을 잃을 만큼 고왔지요.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에 두 눈은 힘없이 감겨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범이가 황급히 무릎을 꿇고 여인을 흔들었습니다. 허나 여인은 미동도 없었지요. 손목을 짚어보니 맥이 신락같이 뛰고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러다 죽겠소. 여기서 이러다 죽는단 말이오. 범인은 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도롱이를 벗어 여인을 감싸고는 그 가녀린 몸을 어깨에 번쩍 들쳐매었지요. 그러고는 쏟아지는 빗속을 진창에 발이 빠지는 것도 아랑곳 않고 마을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멈, 곱단 어멈, 좀 나와 보시오. 사람이 죽어갑니다. 빗소리를 뚫고 터져 나온 범이의 다급한 외침이 새벽 솔고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 개똥밭에서 주워온 여인이 대체 누구인지, 어떤 사연을 품고 이 깊은 산골까지 흘러들었는지, 그때만 해도 범인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새벽에 이리 솔골에 잔잔하던 나날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놓으리라는 것만은 이제 곧 드러날 참이었지요. 범이가 여인을 들쳐매고 마당으로 뛰어들자 솔골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여. 곱단 어멈이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어 축 늘어진 여인을 보고는 어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어서 방으로 들이자. 김첨진에 가서 군불 좀 지펴달라 하고 박노인께 약초 좀 여쭤오너라. 곱단 어멈의 손이 바빠졌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뜨끈한 방에 누이고 이마에 흙물을 닦아냈지요. 허나 여인의 몸은 좀처럼 데워지지 않았습니다. 불덩이처럼 열이 오르는가 싶더니 이내 얼음장처럼 식기를 반복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방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저마다 목을 빼고 방 안을 기웃거렸지요. 대체 네 집 여인이래? 이 산골에 저런 귀티 나는 여인이 어디서 왔누? 입성을 봐. 저게 어디 예사옷이여. 흙이 묻어 그렇지. 비단이라 비단. 수군거림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곱디고 온 얼굴에 산골에서는 구경도 못할 고운 비단옷이라니. 아무리 봐도 이런 두매 산골에 어울리는 여인이 아니었거든요. 필시 무슨 사연이 있는 게야. 혹여 관가에서 쫓기는 몸은 아닐까. 괜히 걷었다가 우리 마을에 화가 미치면 어쩌누. 누군가 겁먹은 소리를 냈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지자 박노인이 헛기침을 하며 나섰지요. 다들 그만들 하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연을 먼저 따지는 법이 어디 있는가. 노인의 한마디에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노인은 여인의 낯빛을 가만히 살피더니 나직이 한마디를 보탰어요. 거두었으면 살리는 게 도리여. 나머지는 하늘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렇게 여인은 범인의 집 건넌방에 뉘어졌습니다. 범이가 주워온 사람이기도 하거니와 곱단 어멈네는 어린 것들이 많아 병자를 두기 어려웠거든요. 다행히 곱단 어멈의 집이 바로 옆이라 어멈이 수시로 건너와
여인을 돌보기로 하였지요. 사흘 밤낮을 여인은 알았습니다.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고 진땀을 비 오듯 흘렸지요. 그 사흘은 곱단 어멈이 꼬박 곁을 지켰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몸을 닦는 일이야 아무래도 안하게 손이 필요한 법이라 어멈이 밤을 새워가며 여인을 씻기고 약을 다려 입술을 죽였어요. 범인은 그동안 바깥일을 도맡았습니다. 밤이면 군불이 꺼질세라 아궁이 앞을 지키고 낮이면 산에 올라 열을 내리는 약초를 캐왔지요. 제가 주워온 여인이니 제 손으로 끝까지 살려내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앓는 여인은 이따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흘렸습니다. 가지마. 가느다란 신음 사이로 그런 말이 새어나왔지요. 어찌, 나에게, 어찌, 무슨 사연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 목소리에는 뼈에 사무친 서름이 배어 있었습니다. 곱단 어멈은 그 헛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져 여인의 손을 더욱 꼭 쥐어 주었어요. 여인의 꿈속은 온통 무너져 내리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높다란 붉은 기둥이 늘어선 어느 곳. 그 아래 한 젊은 사내가 서 있었지요. 골룡포를 입은 그 사내는 여인을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여인이 손수 글을 가르치고 손수 지혜를 일러주고 제 손으로 그 높은 자리에 앉혀준 사람이었어요. 누님. 사내가 여인을 그리 불렀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다정하던 그 목소리로. 한데 그 다정한 얼굴 뒤에서 서늘한 것이 번뜩였습니다. 여인이 미처 깨닫기도 전에 믿었던 손들이 여인을 붙들었지요. 그토록 아꼈던 이가, 그토록 위해 주었던 이가 이제 여인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누님은 어찌 이리도 영특하시단 말입니까? 사내의 입에서 그런 말이 흘러나왔을 때 여인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것이 도리어 자신을 겨누는 칼이 되었다는 것을. 그날 밤 여인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리도 이름도 피부치도 그저 목숨 하나만을 겨우 부지한 채 빗속을 정신없이 달아나고 또 달아났지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발이 닿는 대로. 그러다 끝내 정신을 잃고 쓰러진 곳이 이름도 모를 어느 산골의 개똥밭이었던 것입니다. 사흘째 되던 새벽 마침내 여인의 열이 내렸습니다. 고비를 넘긴 것이지요. 곱단 어멈은 그제야 한시름 놓고 제 살림을 돌보러 잠시 집으로 건너갔습니다. 범아, 이제 열은 잡혔으니 큰 고비는 넘겼다. 허나 아직 몸이 성치 않으니 내가 곁을 잘 지켜야 한다. 네, 자주 건너와 볼 테니. 예, 어멈. 염려 마시고 가서 좀 쉬십시오. 그날부터 넋을 놓고 누운 여인의 곁을 지키는 일은 범이의 몫이 되었습니다. 곱단 어멈과 마을 안악들이 번갈아 드나들며 여인의 몸을 살피고 먹을 것을 챙겨 주기는 했으나 아침부터 밤까지 그 곁을 지키는 이는 범이었지요. 물을 데워 나르고 방을 덮이고 여인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흡, 여인이 눈을 떴습니다. 사흘 만이었지요. 마침 곁을 지키던 범이가 반색을 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 정신이 드시오? 아이고, 다행이요.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아시오? 허나 여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은 떴으되 그 눈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는 듯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는 듯 텅 비어버린 죽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어디 아프시오? 물이라도 좀 드시려오? 범이가 어쩔 줄 몰라 이것저것 물어도 여인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모로 누워 벽을 향해 돌아 누울 뿐이었지요. 범이가 부엌으로 달려가 미음을 데워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음을 한술 떠서 투박한 손으로 조심스레 입가에 가져갔으나 여인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몇 번을 권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술만, 딱 한 술만 드시오. 사흘을 굶으셨는데 이러다 정말 큰일 나오. 사내의 서툰 손끝이 어쩔 줄 모르고 떨렸습니다. 그래도 여인은 돌부처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마침 건너온 곱단 어멈이 그 모습을 보고는 딱 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에구, 이 미련한 것사. 사내가 그리 다그치듯 들이대면 되겠느냐. 여인의 마음이란 게 그리 억지로 여는 것이 아니요. 곱단 어멈이 미음 그릇을 받아들고 다정히 권해보았으나 여인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였지요. 여인은 살기를 그만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먹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았지요. 그저 벽을 향해 누운 채 시간이 저를 데려가 주기만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곱단 어멈이 애를 써도 마을 안악들이 들여다봐도 여인의 텅 빈 눈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저 여인 아무래도 마음이 크게 상한 게야. 박노인이 근심스레 말했습니다. 몸의 병이야 약으로 고치지만 마음의 병은 약이 없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늘도 못 살리는 법이거든. 그 말에 곱단 어멈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렵사리 살려놓은 목숨이 다시 쓰러져 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참으로 애가 탔지요. 범인은 그런 여인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무슨 말을 어찌 건네야 할지는 몰랐으나 그저 곁에 있어 주는 것밖에는 달리 할 줄을 몰랐거든요.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 데우고 산에서 캔 것들을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여인이 행여 눈이라도 마주쳐 줄까 싶어 곁을 떠나지 못하고 애를 태웠지요. 하루는 범이가 개똥밭에 나갔습니다. 그 큰 비에도 용케 덩굴이 살아 노랗게 익은 참외 몇 개가 매달려 있었지요. 범이는 그중 가장 잘 익은 놈을 골라 땄습니다. 혹여 이거라도 한 입 드시려나. 범이는 참외를 깨끗이 씻어 곱게 깎았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어설프게나마 먹기 좋게 썰어 접시에 담았지요. 그러고는 조심스레 건넌방으로 들어가 여인의 머리맡에 접시를 놓았습니다. 이거 내 밭에서 손수 기른 참외요. 한 입만 들어보시오. 범이가 나지기 말했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벽을 보고 누워 있었지요. 허나 그때였습니다. 달큰한 참외 냄새가 방 안에 은은히 퍼지자 벽을 향해 있던 여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주 잠깐, 아주 희미하게. 곱단 어멈은 미처 알아채지 못했으나 여인의 메마른 눈가에 무언가 어리고 있었어요. 오래도록 잊고 있던 어떤 기억이 그 달큰한 냄새를 타고 스며든 것인지도 몰랐지요. 여인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손을 뻗지도 몸을 일으키지도 않았고요. 허나 그 얼어붙은 마음 한구석에 아주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한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 금이 어디로 번져갈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달큰한 참외 냄새가 방 안에 은은히 퍼지자 벽을 향해 있던 여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주 잠깐, 아주 희미하게. 범인은 미처 알아채지 못하고 방을 나섰지요. 허나 홀로 남은 여인의 메마른 눈가에 오래도록 잊고 있던 무언가가 어렸습니다. 참외라는 것을 여인은 잊고 있었습니다. 그 노랗고 달큰한 것을 마지막으로 입에 대어본 것이 언제였던지. 높다란 담장 안, 산의 진미가 상다리가 휘게 차려지던 그곳에서는
도리어 이런 소박한 것을 맛볼 겨를이 없었지요. 여름날 그늘 아래서 참외 한 조각을 베어 물던 아주 어린 시절의 어느 한때가 그 냄새를 타고 아득히 떠올랐습니다. 여인의 손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파리하게 야윈 손끝이 접시로 향하더니 참외 한 조각을 집어들었지요. 그러고는 마른 입술로 가만히 가져갔습니다. 한 입 베어 무니 달큰한 물기가 혀끝에 번졌어요. 여인의 눈에서 소리도 없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살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맛이 너무도 사무쳐서였지요. 그날 저녁 방에 들른 곱단 어멈이 빈 접시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니, 이거 참외를 드셨네. 범아, 범아, 이리 좀 와 보아라. 한달음에 달려온 범이가 빈 접시를 보고는 그 큰 눈이 더 커졌습니다. 드셨소. 정말로 드신 게요. 그래, 그래. 한 조각을 다 드셨어. 아이고, 이제야 살 길이 트이는구나. 곱단 어멈이 여인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범이도 마당에 서서 어쩔 줄 모르고 그저 해벌쭉 웃기만 했지요. 그날부터 여인은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음 몇 술, 다음에는 죽 한 그릇, 또 며칠 뒤에는 밥 한 술. 곱단 어멈이 정성껏 상을 차리고 범이가 산에서 캔 나물이며 개똥밭 참외를 부지런히 날랐지요. 여름 볕이 맑게 빛나던 날, 여인의 야위었던 뺨에도 조금씩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또 며칠이 흘렀지요. 어느 날 아침 여인이 처음으로 제 발로 방문을 나섰습니다. 밤새 소나기가 지나간 뒤라 솔골의 아침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지요. 처마 끝에서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앞산에서는 매미가 목청껏 울어댔습니다. 젖은 흙냄새와 풀내음이 코끝에 밀려들었어요. 여인은 마루에 서서 그 여름 아침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논밭으로 나서고 아이들이 무릉덩이를 첨벙대며 뛰어놀았지요. 아무것도 아닌 풍경이었으나 여인에게는 그 소란한 평온이 낯설고도 사무쳤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해치지 않는 곳, 웃음소리가 칼끝을 숨기지 않은 곳,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여인은 오래도록 잊고 있었거든요. 이제 좀 나오셨는가? 곱단 어멈이 다가와 곁에 섰습니다. 여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곱단 어멈은 굳이 이것저것 캐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리 없었으나 그저 곁에 앉아 함께 여름 하늘을 올려다볼 뿐이었어요. 한참을 그리 앉아 있다가 곱단 어멈이 나직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아, 그래도 뭐라 불러야 하지 않겠는가? 이름이라도 알려주려는가? 여인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매미 소리만 골짜기를 채웠지요. 이윽고 오래 닫혀있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정명이라 하옵니다. 가느다랗게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정명이? 아이고, 이름도 곱기도 하지. 곱단 어멈은 그 말씨가 어딘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미처 깊이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산골에서는 좀처럼 듣기 어려운 반듯하고 고운 말씨였는데도 말이지요. 그저 이름이 참하다며 반가워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여인은 솔골 사람들에게 정명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온 누구인지는 여전히 아무도 몰랐으나 이름 하나가 생기니 한결 사람 사는 것 같았지요. 기력을 되찾은 정명은 이제 마루에 나와 앉아 마을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적었으나 그 눈만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눈은 유독 한 사람에게 자주 머물렀습니다. 바로 범이었지요. 정명이 처음 범이를 눈여겨본 것은 봇도랑을 손보던 폭우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날 마을에서는 무너진 물길을 다시 잡는 울력이 벌어졌습니다. 밤새 퍼부은 비에 장마 도랑이 터져 논으로 물이 넘친 탓이었지요. 장정 여럿이 달려들어도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쪽을 막으면 저쪽이 넘치고 저쪽을 트면 이쪽이 마르니 다들 땀만 뻘뻘 흘리며 우왕좌왕할 뿐이었어요. 그때 범이가 나섰습니다. 범이는 한참을 서서 물길을 가만히 살피더니 손가락으로 이곳저곳을 짚었지요. 여기 흙을 돋우고 저 아래를 한 자쯤 파면 됩니다. 물이란 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 억지로 막을 게 아니라 갈 길을 터주면 되지요.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며 범이가 짚은 대로 손을 보자 신통하게도 물이 제 갈 길을 찾아 유유히 흘러갔습니다. 넘치지도 마르지도 않고 말이지요. 과연 무쇠총각이여 힘만 센 줄 알았더니 어찌 저런 것까지 아누. 사람들이 감탄했으나 정작 거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뒤통수를 긁적일 뿐이었습니다. 허나 마루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정명의 눈은 예사롭지 않게 빛났습니다. 물기를 눈으로 잇는구나. 정명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것은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세를 읽고 물의 흐름을 헤아리고 억지로 맞서는 대신 순리를 따르게 하는 것. 그것은 아무나 지닐 수 없는 타고난 눈이었지요. 정명은 그런 눈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찍이 높다란 담장 안에서 정명은 수많은 사람을 보아왔습니다. 누가 그릇이 크고 누가 작은지, 누가 쓸만한 제목이고 누가 헛된 허울 뿐인지. 사람을 알아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명이 평생 갈고 닦은 재주였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재주로 정명은 한 사람을 알아보아 그 높은 자리에 앉혔다가 도리어 그 손에 버림을 받았지요. 이제 다시는 사람을 저울질하지 않으리라. 정명은 그리 다짐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도리어 제 발등을 찍은 칼이었으니까요. 허나 범위를 지켜보는 동안 정명의 가슴 속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스멀스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저 우직한 산에는 제가 무엇을 지녔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산골에 묻혀 그저 힘 좋은 나무꾼으로 늙어갈 사람이었지요. 아무도 그 안의 옥을 알아보지 못한 채로. 아깝구나. 참으로 아까운 그릇이다. 정명은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든 순간 스스로도 흠칫 놀랐지요. 다시는 사람을 저울에 올리지 않겠다던 다짐이 저 순박한 사내 앞에서 저도 모르게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범이가 여느 때처럼 정명의 방에 저녁상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산에서 더덕을 좀 캤소. 이거 곱단 어멈이 묻혀준 건데 맛이 괜찮을게요. 투박하게 상을 내려놓고 돌아서는 범이를 정명이 처음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 범이가 멈칫 돌아보았습니다. 정명이 저를 부른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정명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낮에 봇도랑 물기를 잡는 걸 보았습니다. 아, 그거요? 뭐 별거 아니요. 글은 아시는지요? 범이가 머쓱하게 웃으며 뒤통수를 긁적였습니다. 허허, 나 자루 잡을 줄이나 알지. 붓은 잡아본 적도 없소. 나 같은 무지렁이가 글은 무슨. 정명은 그 순박한 웃음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오래도록 메말라 있던 그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스쳤지요. 아깝습니다. 예. 아닙니다. 정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나 그 눈빛만은 무언가를 골똘히 헤아리는 사람의 것이었어요. 그날 밤 정명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여름밤의 매미 소리가 그치지 않았지요. 넋을 놓고 죽기만을 기다리던 여인의 마음 속에 아주 희미하게 남아 어떤 생각 하나가 싹 트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두 사람의 운명을, 그리고 이 작은 솔골의 운명을 어디로 데려갈지는 그때만 해도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며칠을 골똘히 생각하던 정명은 마침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산골 사람들은 죽어가던 저를 아무 대가 없이 거두어 주었습니다. 넋을 놓고 쓰러져 가던 저에게 다시 밥을 떠먹이고 곁을 지켜준 사람들이었지요.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헤아리다 보니 정명이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머릿속에 든 것, 곧 배움이었지요. 그리고 그 배움을 나누어 주고 싶은 사람이 정명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범이가 저녁상을 드리자 정명이 조용히 그를 불렀습니다. 범이 총각. 예, 무슨 일이요? 내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목숨을 구해주고 이렇게 거두어 주었으니. 아이고, 그런 말씀 마시오. 사람이 죽어가는데 거두는 거야 당연한 일이지. 정명은 잠시 범이를 바라보다가 나직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하여 총각에게 그를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어떠신지요? 범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글이라니 나 같은 무지렁이가 무슨 글을 나는 붓이라고는 잡아본 적도 없소. 처음부터 글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배우면 되지요. 허허, 이 나이에 무슨 글 공부를. 범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허나 정명의 눈빛이 어찌나 진지하던지 차마 딱 잘라 마다할 수가 없었지요. 딱 열흘만 해보십시오.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그때 그만두어도 좋습니다. 정명의 그 말에 범인은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지요. 이튿날 저녁부터 두 사람의 글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마땅한 종이며 붓이 있을 리 없었지요. 정명은 마당에 멍석을 펴고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 들었습니다. 마른 흙바닥이 곧 종이요. 나뭇가지가 곧 붓이었어요. 이것이 하늘천자입니다. 하늘을 뜻하지요. 정명이 흙바닥에 또박또박 글자를 써 보였습니다. 범인은 그 큰 덩치를 웅크리고 앉아 정명이 그 은획을 뚫어져라 들여다보았지요. 자, 따라 써 보십시오. 범이가 나뭇가지를 쥐었습니다. 나무를 베고 바위를 들던 그 억센 손으로 조망만한 나뭇가지를 쥐고 획을 긋자니 손이 덜덜 떨리고 글자는 삐뚤빼뚤 엉망이 되었습니다. 허허, 이거 원. 도끼자루는 잘만 잡는데 이깟 나뭇가지가 어찌 이리 말을 안 듣누. 범이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정명도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입가를 살짝 풀었지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그렇게 첫날은 하늘천 한 글자로 저물었습니다. 한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 그 다음 날부터였지요. 범인은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깨쳤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정명이 글자의 뜻을 풀어주면 범인은 그것을 제 눈으로 본 산과 들에 곧바로 갖다 붙였지요. 거물현이라 아, 이거 새벽산에 안개 낀 그 빛깔이구려. 거무타니 그윽한 그 빛. 정명은 내심 놀랐습니다. 글자를 그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제 삶으로 끌어와 이해하는 것. 그것은 총기가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역시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니었어. 정명의 눈이 빛났습니다. 흙 속에 묻힌 옥을 알아본 자의 조용한 확신이었지요. 열흘이 지나자 범인은 어느새 100자가 넘는 글자를 깨쳤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서툴게나마 제 이름 석자를 쓰고 간단한 문장을 읽어 내려갔지요. 밤이면 아궁이 불빛에 흙바닥을 비추어 가며 혼자 글자를 그어보는 범이의 모습을 정명은 방문 틈으로 가만히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 사이 여름이 저물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앞산의 매미 소리가 잦아들고 대신 풀벌레 우는 소리가 밤을 채웠지요. 개똥밭의 참외 덩굴은 시들었으나 정명의 얼굴에는 어느새 화색이 완연히 돌아와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 같던 그 눈에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어렸어요. 허나 두 사람 사이가 늘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정명 앞에만 서면 어쩐지 뻣뻣하게 굳어버리곤 했거든요. 그를 가르쳐 주는 은인인데다 그 자태가 어찌나 곱던지 범인은 정명과 눈만 마주쳐도 얼굴이 벌개져서는 애먼 뒤통수만 긁적였습니다. 말 한마디를 붙이려 해도 어버버 헛나오기 일쑤였지요. 보다 못한 곱단어멈이 어느 날 범이를 붙들고 나무랐습니다. 이 미련한 곰 같은 놈아. 곁에 그리 고운 처자를 두고 어찌 말 한마디를 못 붙인 후. 어멈도 참. 내가 뭐 어쨌다고 그러시오. 어쨌다니. 여인이란 게 말이다. 우악슬에 힘만 쓴다고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여. 따뜻한 말 한마디, 살뜰한 눈길 하나가 100마디 말보다 나은 법이지. 곱단 어멈이 제 가슴을 탁탁 치며 일렀습니다. 저 처자가 얼마나 마음을 다쳤겠느냐. 그런 사람일수록 곁에서 조곤조곤 살펴주고 웃게 해 주어야 하는 게야. 알겠느냐, 이 곰탱아. 조곤조곤이라. 범인은 그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나무하고 힘쓰는 것밖에 모르던 사내에게 여인의 마음을 살피는 일이란 산을 옮기는 것보다 어려운 노릇이었지요. 그날 이후 범인은 나름대로 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올랐다 내려올 때면 길가에 핀 들국화 한 송이를 꺾어다 정명의 방창가에 슬며시 놓아두었지요. 개울에서 잡은 가재를 구워다 상에 올리고 밤이면 화롯불에 밤을 구워 슬쩍 내밀기도 했습니다. 이거 산에서 꺾은 건데 그 방에 두면 향이 좋다 하여. 들국화를 내미는 범이의 얼굴이 화롯불보다 붉었습니다. 정명은 그 서툰 정성이 우스우면서도 어쩐지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지요. 고맙습니다. 정명이 꽃을 받아들며 옅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자 범인은 온 산을 다 얻은 것처럼 벙긋거렸어요. 그렇게 가을이 깊어가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도 무언가가 조금씩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정명은 여전히 제 지난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고 범이 또한 굳이 캐묻지 않았지요. 다만 흙바닥에 글자를 나란히 긋고 들국화를 주고받고 저녁상을 마주하는 그 소박한 나날 속에서 얼어붙었던 정명의 마음은 저도 모르는 새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죽기만을 바라던 여인이 어느새 내일 아침을 기다리게 되었지요. 범이가 오늘은 또 무슨 글자를 물어올까? 또 무슨 엉뚱한 소리로 저를 웃게 할까? 그런 사소한 것들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너져 내렸던 마음 한 구석이 이 우직한 사내의 서툰 정성으로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허나 정명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저 멀리 한양에서 저를 노리는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을.
이 평온한 나날이 그리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말이지요. 글공부가 무르익어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범인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지요. 우통을 벗어 젖힌 그 등판이 어찌나 넓은지 도끼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굵은 통나무가 단칼에 쩍쩍 갈라졌습니다. 마루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명의 눈이 문득 가늘어졌어요. 범이 총각. 그 도끼질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범이가 도끼를 내려놓고 땀을 훔쳤습니다. 어찌하셨소? 통나무도 결이 있어서 그 결을 따라 내리쳐야 단번에 쪼개지지. 억지로 내리치면 힘만 들고 도끼만 상하오. 정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짐작한 대로였지요. 총각은 결을 읽는 눈이 있습니다. 나무의 결, 물의 결, 그리고 사람의 결까지도. 그것은 아무나 지닐 수 없는 재주예요. 허허, 나야 그저 몸으로 익힌 것뿐이요. 무슨 대단한 재주라고. 몸으로 익힌 것을 머리로 알게 되면 그것이 곧 무예가 됩니다. 정명이 마루에서 내려섰습니다. 그러고는 마당 한켠에 세워져 있던 지게짝대기 하나를 집어들었지요. 잠시 이리 와 보시겠습니까? 정명은 지게짝대기를 창처럼 고쳐 쥐고는 몇 가지 몸놀림을 보여 주었습니다. 찌르고 흘리고 비껴내는 동작이었지요. 가녀린 팔로 하는 것이었으나 그 움직임에는 군더더기 하나 없이 절도가 배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힘을 거스르지 않고 그 힘을 흘려 되돌리는 것이지요. 물이 바위를 피해 흐르듯이. 범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거 아까 그 보또랑 물길이랑 같은 이치구려. 바로 그렇습니다. 정명이 빙긋 웃었습니다. 하나를 일러주면 곧바로 이치를 꿰뚫는 범이가 정명은 볼수록 신통했지요. 총각은 이미 그 이치를 알고 있습니다. 몸이 먼저 알고 있어요. 다만 그것을 갈고 닦지 않았을 뿐이지요. 그날부터 글공부의 무예가 더해졌습니다. 낮에는 지게짝대기를 창삼아 마당에서 겨루고 밤에는 흙바닥에 글자를 그었지요. 범인은 무예에도 놀라운 재능을 보였습니다. 정명이 한 동작을 보여주면 그 큰 덩치로 몇 번 어설피 흉내 내다가는 어느새 제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타고난 힘의 이치가 더해지니 그 위력은 나날이 달라졌습니다. 제법이십니다. 하나를 일러드리면 열을 아시니 가르치는 보람이 있습니다. 정명의 입에서 그런 농이 나올 만큼 두 사람은 어느새 스스럼이 없어졌지요. 그 사이 솔골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그해 가을 유독 비가 적어 마을에 가뭄이 들 조짐이 보였습니다.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사람들의 시름이 깊어갔지요. 그런데 어느 날 산을 오르내리던 범이가 무언가를 골똘히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위쪽 골짜기에 물이 고이는 웅덩이가 있는데 지세를 잘 살펴 물기를 하나 내면 그 물을 논까지 끌어올 수 있겠다 싶었던 것이지요. 나무의 결과 물의 흐름을 잇는 그 타고난 눈이 스스로 길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허나 예전 같으면 범인은 그 생각을 속에만 담아두었을 것입니다. 무지렁이 주제에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지레 입을 다물었겠지요. 한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범인은 흙바닥에 지형을 그려가며 마을 어른들 앞에서 제 생각을 조리 있게 풀어냈어요. 보십시오. 여기 골짜기 웅덩이에서 이 비탈을 따라 물기를 내면 물이 제 힘으로 흘러 이 논까지 닿습니다. 사람이 물을 지고 나를 것도 없이 말입니다. 정명에게 배운 글과 셈으로 물의 양을 헤아리고 며칠이면 물기를 낼 수 있는 지까지
또박또박 짚어내니 반신반의하던 어른들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범이가 궁리한 대로 물기를 파자 신통하게도 맑은 물이 논으로 콸콸 흘러들었습니다. 덕분에 솔골은 그해 가뭄을 무사히 넘겼어요. 거참 무쇠 총각이 요즘 부쩍 똑똑해졌단 말이요. 그러게 말이요. 아, 저 정명이라는 처자가 들어오고부터 아닌가. 사람들은 영문을 몰랐으나 범이가 부쩍 달라진 것만은 다들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고을 아전이 세곡을 거들어 마을에 들이닥친 일이 있었습니다. 관아의 아전은 장부를 들이밀며 있지도 않은 새를 더 얹어 억지를 부렸지요. 무지한 산골 사람들이 샘의 어두운 것을 노린 수작이었습니다. 작년 것이 덜 거쳤으니 올해 갑절로 내놓아라. 못 내겠거든 소라도 끌고 가겠다. 마을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굴렀으나 아전의 장부를 반박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범이가 나섰지요. 잠깐만 봅시다. 그 장부 셈이 맞는지 어디. 범이는 정명에게 배운 셈법으로 아전의 장부를 하나하나 짚어 나갔습니다. 작년 세곡은 여기 다 거친 것으로 적혀 있는데 어찌 또 덜 거쳤다 하시오. 그리고 이 셈은 10가마를 20가마로 부풀려 적어 놓았구려. 관아에 가서 이 장부 다시 따져봐도 되겠소. 아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산골 무지렁이인 줄로만 알았던 사내가 제 농간을 조목조목 짚어 내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지요. 아전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물러갔습니다. 무쇠 총각, 자네 아니었으면 우리 소 다 빼앗길 뻔했네. 마을 사람들이 범이를 둘러싸고 고마워했습니다. 범이는 쑥스럽게 웃으면서도 마루에 앉은 정명을 슬쩍 돌아보았지요. 정명이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자 범이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정명은 가슴 한켠이 서서히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알아본 옥이 이렇게 빛을 내기 시작했으니까요. 아무도 몰라주던 사내가 이제 마을을 지키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남을 짓밟거나 속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가 지닌 것을 옳게 쓰는 것으로 말이지요. 이것이었구나. 정명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난날 궁에서 저는 사람을 도구로 부렸습니다. 쓸모를 저울질하고 자리에 앉히고 그리하여 끝내 그 손에 버림받았지요. 허나 지금 저는 사람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의 것을 꺼내어 세워주고 있었습니다. 도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첫서리가 막 내리기 시작한 늦가을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범이가 산에서 홍시를 따왔다며 정명에게 가장 잘 익은 놈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첫서리 맞은 홍시라 그런지 유난히 달구려. 어서 드시오. 정명이 홍시를 받아들다가 문득 범이의 손을 보았습니다. 나무를 베고 물기를 파내라 굳은 살이 박이고 거칠어진 손이었지요. 허나 그 투박한 손이 저를 개똥밭에서 들쳐매고 살려낸 손이요. 날마다 저를 위해 꽃을 꺾고 밤을 굽던 손이었습니다. 총각. 예. 고맙습니다. 나를 살려주어서. 정명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단지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한 인사가 아니었어요. 죽기만을 바라던 저를 다시 살고 싶게 만들어준 것에 대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난 말이었지요. 범인은 그 말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했으나 정명의 눈에 어린 물기만은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투박하게 말했지요. 뭘 그런 걸 가지고. 나는 그저 정명이 웃는 게 좋소. 그거면 됐소.
무심코 튀어나온 그 말에 두 사람 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가을 저녁의 노을이 마당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풀벌레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그 밤, 정명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평온이, 이 온기가 부디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또 바랐지요. 허나 세상은 그 소박한 바람마저 그저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늦가을이 저물고 솔골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범인은 정명이 추울세라 손수 벤 장작을 아궁이가 미어지도록 쟁여 놓았지요. 눈 쌓인 마당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글자를 그으면 하얀 눈밭이 곧 종이가 되었습니다. 긴 겨울밤이면 화롯가에 마주 앉아 밤을 구웠고요. 겨울이 가고 봄이 오자 앞산의 진달래가 흐드러졌습니다. 정명은 이제 제법 솔골 사람이 다 되어 안악들과 나무를 캐러 다니고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기도 했지요. 죽은 눈을 하고 실려왔던 여인이라고는 아무도 믿지 못할 만큼 정명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름이 돌아왔습니다. 정명이 이 솔골에 흘러든지 어느덧 한 해가 된 것이지요. 앞산에서는 또다시 매미가 울고 개똥밭에는 참외 덩굴이 새로 올라왔습니다. 지난 1년간 이 작은 골짜기에서 무너졌던 한 여인은 다시 사람이 되었고 묻혀있던 한 산에는 옥이 되어갔지요. 허나 바로 그 여름의 초입에 솔골의 평온을 뒤흔드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해 초여름 마을에 보부상 하나가 들었습니다. 등짐 가득 온갖 물건을 지고 이 마을 저 마을 떠도는 장돌뱅이였지요. 산골 사람들은 오랜만에 든 바깥 손님을 반기며 그를 둘러싸고 한양 소식을 물었습니다. 한양은 요즘 어떻습니까? 새 임금님이 드셨다던데. 보부상이 목을 축이더니 은근한 목소리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시오. 궁궐안이 요즘 아주 흉흉하다지 뭡니까? 흉흉하다니요. 글쎄 이런 말 함부로 옮길 건 아니다만 지금 임금이 후궁소생인데 위로 정비마마가 낳으신 손이 공주님이 한 분 계셨다지 뭐요. 그 공주님이 어찌나 영특하셨던지 본디 그분이 보위를 이으셔야 마땅했다는데 사람들이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보부상은 목소리를 한층 낮추었지요. 한데 그 공주님이 어느 날 감쪽같이 사라지셨다지 뭡니까? 누구는 병으로 돌아가셨다 하고 누구는 쉬. 이건 정말 함부로 할 말이 아닌데 새 임금이 그 손위 누님을 두려워하여 없앴다는 소문도 있고 아무튼 지금 조정에서는 그 공주님의 행방을 쉬쉬하며 찾고 있다는 게요. 먼 나라 이야기 같은 궁궐의 사연에 사람들은 그저 남의 일인 양혀를 찾습니다. 에구, 높은 양반들 일이야 우리가 알게 뭐람. 허나 그 자리에 있던 몇몇의 눈이 슬그머니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던 정명에게로 말이지요. 영특하고 글에 밝고 셈에 능하고 그 말씨며 자태가 산골에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여인. 1년 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 채 비단 옷 차림으로 개똥밭에 쓰러져 있던 여인.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우리 정명이가 한 번인 소문은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쉬쉬하면서도 이 입에서 저 입으로 그 여인이 실은 지체 높은 분이라더라. 혹 그 사라졌다는 공주님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들이 온 마을에 퍼져나갔지요. 그리고 그 소문은 마침내 범이의 귀에도 닿았습니다. 범인은 처음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지요. 날마다 흙바닥에 글자를 긋고
들국화를 받고 홍시를 나누던 그 사람이 감히 우러러볼 수도 없는 공주님이라니. 허나 곱씹을수록 하나둘 맞아떨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반듯한 말씨, 예사롭지 않던 기품, 이따금 먼 곳을 보는 듯 아득해지던 눈빛. 그리고 처음 개똥밭에서 주웠을 때 흙탕에 젖어 있던 그 고운 비단옷. 그날 밤 범인은 견디다 못해 정명에게 물었습니다. 정명, 저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소. 그 정명이 실은 지체 높은 분이라고. 한양에서 오신 공주님이라고. 정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오래도록 침묵할 뿐이었지요. 그 침묵이 그 어떤 대답보다도 분명한 답이었습니다. 범이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지요. 그러고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더니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범이가 몰라배웠사옵니다. 지체 높으신 분을 그동안 무엄하게. 총각. 소인이 어찌 감히 공주마마와 겸상을 하고 그를 배우고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투박한 사내가 흙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벌벌 떠는 모습에 정명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어서 일어나세요, 총각. 어찌 소인이 감히. 마마, 부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정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토록 반듯하던 정명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지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정명이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 궁에서 정명은 언제나 공주였습니다. 정비의 딸, 정통의 계승자, 지엄하신 마마. 그 자리가 그 이름이 정명을 올가맸고 끝내는 가장 사랑하던 피부치의 손에 버림받게 만들었지요. 사람들은 정명을 볼 때 정명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주라는 자리를 보았을 뿐이지요. 한데 이 솔골에서만은 달랐습니다. 여기서 정명은 그저 정명이었어요. 함께 나무를 캐고 글자를 긋고 참외를 나누는 한 사람. 태어나 처음으로 자리가 아니라 사람으로 살았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이마저 저를 다시 공주라는 자리로 되돌려 놓으려 하고 있었지요. 나는. 정명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공주이기 이전에 그저 총각과 정을 나눈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거면 아니 되는 것입니까? 허나 흙바닥에 엎드린 범인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지금껏 없던 아득한 벽이 우두커니 세워지고 있었지요. 그 무렴 저 멀리 한양에서는 깊은 밤 어느 은밀한 처소에 한 사내가 부복해 있었습니다. 검은 무복을 걸친 이리처럼 서늘한 눈매의 사내였지요. 사람들은 그를 흥랑이라 불렀습니다. 임금의 그림자, 임금의 칼. 임금이 차마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일들을 소리 없이 처리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흥랑에게 수하 하나가 다가와 나지기 아뢰었지요. 날이 남쪽 깊은 산골에서 이상한 소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어느 솔골이라는 마을에 예사롭지 않은 여인이 하나 있다 하옵니다. 글에 밝고 샘에 능하며 그 자태가 산골 안악과는 사뭇 다르다고. 흥랑의 서늘한 눈이 천천히 가늘어졌습니다. 지난 1년 흥랑은 온 나라를 뒤졌습니다. 사라진 공주의 시신을 끝내 찾지 못한 임금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흥랑을 다그쳤지요. 살아있는 한, 그 정통의 핏줄이 살아있는 한, 임금의 자리는 결코 편할 수 없었으니까요. 솔골이라. 흥랑이 나직이 되뇌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어요.
오직 사냥감의 냄새를 맡은 짐승의 서늘한 확신만이 감돌 뿐이었지요. 채비하라. 그 산골로 간다. 검은 그림자가 마침내 솔골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명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작은 평온이 이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지요. 범이가 무릎을 꿇은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서먹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범이는 더 이상 정명과 마주 앉아 그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녁상을 드릴 때도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마당 저만치 물러나 굽신거릴 뿐이었지요. 어제까지 들국화를 꺾어다 주던 그 사내가 이제는 상전을 대하듯 어려워하니 정명의 마음은 도리어 더 허전하고 싫었습니다. 총각, 예전처럼 편히 대해 주시면 아니 됩니까? 정명이 조심스레 청해보아도 범인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어찌 소인이 감히 마마께서는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으셔야 할 분이시온데 그 말이 정명의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제자리라니. 정명에게 제자리란 저를 버린 그 차디찬 궁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불길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솔골 어귀에 낯선 사내들이 어른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등짐도 지지 않고 농사꾼도 아닌 자들이었지요. 하나같이 눈매가 매섭고 몸놀림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기웃거리며 지나는 사람들에게 은근히 말을 붙였어요. 이 마을에 혹 외지에서 온 여인이 하나 있다 들었는데 어디 사는 뉘신지 아시오? 낌새가 이상하다는 것을 박노인이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저것들 예사 놈들이 아니여. 박노인이 곰방대를 문 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눈빛이 사람 잡는 눈빛이야. 필시 그 소문을 듣고 온 게지. 우리 정명이를 노리고 온 게 틀림없어. 마을에 불안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애써 시치미를 떼며 낯선 자들을 돌려보냈으나 언제까지고 숨길 수 있는 일은 아니었지요. 그 소식은 곧 정명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정명은 창밖으로 어른거리는 검은 그림자들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매서운 눈매, 소리 없는 몸놀림. 정명은 저들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보았지요. 임금의 그림자, 저를 없애기 위해 보낸 칼날들이었습니다. 기어이 여기까지 찾아왔구나. 정명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정명이 누구입니까? 한때 한 나라의 판을 손바닥 위에서 읽어 내던 사람이었지요. 마음만 먹으면 이 지형을 이용하고 마을 사람들을 움직여 저들을 막아낼 계책을 짜지 못할 것도 없었습니다. 허나 그 순간 정명의 뇌리에 지난 날이 스쳤습니다. 사람을 도구처럼 부리던 나날. 쓸모를 저울질하고 판 위의 말처럼 움직이던 사람들. 그리고 그 끝에 남은 것은 피부치의 배신과 저 자신의 몰락뿐이었지요. 정명은 다시는 그리 살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더구나 이 순박한 솔골 사람들을 제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싸움판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저 죽어가던 저를 거두어 준 죄밖에는. 내가 여기 있는 한 이 사람들이 위험하다. 정명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허나 내가 사라지면 저들은 나를 쫓을 뿐 이 마을은 무사할 것이다. 마음을 정하고 나니 도리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사람답게 살았던 곳, 처음으로 정을 붙인 사람들. 그 모든 것을 두고 홀로 떠나야 한다니. 허나 그것만이 이 사람들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지요. 그날 밤 정명은 등잔불 아래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범이가 읽을 수 있도록
그동안 손수 가르친 쉬운 글자만 골라 한자 한자 또박또박 서찰을 써 내려갔습니다. 서툴게 글을 깨치던 사내를 떠올리니 눈물이 종이 위로 뚝뚝 떨어졌지요. 범이 총각께. 지난 1년 총각 덕분에 나는 다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어가던 나를 살리고 웃음을 알게 해준 그 은혜 무엇으로도 갚지 못할 것입니다. 허나 내가 이곳에 있으면 총각과 마을에 화가 미칩니다. 하여 나는 떠납니다. 부디 나를 찾지 마시고 이 산골에서 오래오래 평안하시기를. 그리고 부디 총각 안에 그 빛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서찰을 곱게 접어 머리맡에 놓고 정명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깊은 밤, 온 마을이 잠든 시각. 정명은 지난 1년간 정든 그 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흙바닥에 함께 긋던 글자들, 창가에 놓였던 들국화의 흔적. 모든 것이 사무치게 아팠지요. 정명은 소리 없이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여름밤의 풀벌레 소리만이 정명의 발걸음을 배웅했습니다. 잠든 솔골을 뒤로 한 채 정명은 홀로 캄캄한 산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지요. 저를 노리는 칼날들이 우글거리는 그 어둠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지킬 수만 있다면 제 한 몸이야 어찌 되어도 좋다는 각오로 말이지요. 허나 정명은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잠든 줄로만 알았던 그 사내가 결코 저를 순순히 떠나보내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어둠 속에 도살인 그림자가 이미 저의 발걸음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튿날 새벽 거미는 여느 때처럼 정명의 방에 아침상을 드리려다가 그만 우뚝 멈춰 섰습니다. 방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부자리는 곱게 개어져 있고 온기 하나 없이 싸늘했지요. 정명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명. 범이가 다급히 방 안을 둘러보다가 머리맡에 놓인 서찰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곱게 접힌 종이었지요. 범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글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데 그 글자들이 이상하게도 하나같이 범이의 눈에 익은 것들이었어요. 하늘천, 따지 지난 1년간 정명이 흙바닥에 그어가며 가르쳐준 바로 그 쉬운 글자들이었지요. 정명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려한 글로 쓰면 범이가 읽지 못하리라는 것을. 하여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범이가 읽을 수 있도록 손수 가르친 글자만 골라 한자 한자 또박또박 적어 놓은 것이었어요. 범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서툴게나마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며 서찰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지난 1년 총각 덕분에 나는 다시 사람이 되었습니다. 떠듬떠듬 읽어가던 범이의 손이 점점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으면 총각과 마을에 화가 미칩니다. 하여 나는 떠납니다. 범이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이르러서는 목이 메어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지요. 부디 나를 찾지 마시고 총각 안에 그 빛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서찰을 다 읽은 범이는 한동안 넋을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범이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정명이 저 홀로 죽으러 갔다는 것을. 저와 마을을 지키려고 그 여린 몸으로 무서운 칼날들 속에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는 것을. 범이가 개똥밭에서 주워 목숨을 살린 사람이 정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명은 아무것도 아니던 범이의 눈을 틔워 사람 구실을 하게 만들어 준 은인이었지요. 그렇게 서로를 살리고 세워준 두 사람이었건만 정작 위험이 닥치자 정명은 홀로 모든 것을 짊어지고 떠났고 범이는 무릎이나 꿇고 물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을 잃으면 나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닌데, 정작 지켜주어야 할 때 나는 무얼 하고 있었단 말이냐. 범인은 사무치게 부끄러웠습니다. 공주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단 말입니까? 어울리고 말고가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정명은 그저 함께 웃고 함께 밥을 먹던 정명일 뿐이었는데, 안 되지. 그리는 못하지. 범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큰 눈에 지금껏 없던 불길이 타올랐지요. 한 번 살린 목숨이요. 이번엔 끝까지 내가 지킬 것이요. 정명, 당신을. 범인은 서찰을 품에 넣고 맨발로 마당을 뛰쳐나갔습니다. 어멈, 곱단 어멈, 박노인 어른. 범이의 다급한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박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저런, 그의 일을 냈구나. 어서 찾아야 한다. 그 여린 몸으로 어딜 갔단 말이냐? 어른, 어느 길로 갔을지 아시겠소? 산길이여, 마을을 벗어나려면 비싼 고갯길밖에 없어. 어젯밤에 떠났다면 아직 그리 멀리는 못 갔을 게다. 범인은 두말 없이 뒷산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지난 1년간 정명과 함께 오르내리던 그 산길을 범인은 바람처럼 달렸지요. 나무의 결을 읽고 지형을 꿰던 그 눈으로 정명이 갔을 법한 길을 단숨에 짚어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고갯마루 넘어 우거진 숲속에서 범인은 마침내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검은 옷의 산에 서넛이 한 여인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바로 정명이었지요. 정명은 이미 저들에게 붙잡힌 몸이었습니다. 두 팔이 뒤로 묶인 채 그러나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의연히 서 있었어요. 순순히 따라오시지요, 마마. 어명이 올시다. 수아 하나가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어명이라. 나를 죽이라는 그 어명 말이냐. 정명이 담담히 대꾸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한 사람의 흔들림 없는 목소리였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명에게서 썩 물러서라. 우렁찬 고함과 함께 범이가 숲을 박차고 뛰어들었습니다. 범이 총각. 정명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어찌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까? 정명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 제 발로 사지에 뛰어든 것이었지요. 안 됩니다. 어서 도망가세요. 여기는. 닥치시오. 정명을 두고 내가 어딜 간단 말이오. 수아들이 일제히 칼을 빼들고 범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허나 범이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정명에게 배운 그대로였습니다. 상대의 힘을 거스르지 않고 그 힘을 흘려 되돌리는 것. 물이 바위를 피해 흐르듯이. 첫 번째 사내가 칼을 내리치자 범인은 몸을 틀어 그 힘을 흘려보내며 억센 주먹으로 사내의 명치를 내질렀습니다. 사내가 나뒹굴었지요. 두 번째 사내가 옆에서 찔러 들어오자 범인은 곁에 있던 나뭇가지를 창처럼 낚아채어 그 칼을 쳐냈습니다. 지게 짝대기로 겨루던 그 몸놀림 그대로였어요. 산에서 나무를 지고 바위를 들던 그 무서운 힘에 정명이 갈고 닦아 준 무예의 이치가 더해지니 범인은 이미 예전에 순박한 나무꾼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옷의 사내들이 하나둘 나가 떨어졌지요. 허나 여럿을 상대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범이가 정명을 등지고 마지막 사내를 막아내는 사이 다른 하나가 옆에서 칼을 휘둘렀지요. 범이가 가까스로 몸을 틀었으나 서슬퍼런 칼날이 그의 어깨를 긋고 지나갔습니다. 총각. 붉은 피가 범이의 저고리를 적셨습니다. 허나 범이는 이를 악물고
그 아픔에도 아랑곳 없이 마지막 산에마저 나뭇가지 한 방으로 때려 눕혔지요. 숲속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검은 옷의 사내들이 모두 땅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어요. 범인은 얼른 정명에게 달려가 묶인 두 팔을 풀어주었습니다. 다친 데는 없소. 어디 봅시다. 어디. 총각이야말로 어깨에서 피가. 이깟 거야 아무것도 아니요. 자, 어서 갑시다. 저놈들이 정신 차리기 전에. 범인은 성한 팔로 정명의 손을 붙잡고 다시 숲을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피 흘리는 몸으로도 정명의 손만은 놓지 않았지요. 그 손을 잡고 달리는 동안 정명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뜨겁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 사지에 뛰어들고 피를 흘리면서도 저의 손을 놓지 않는 사람.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가 오직 저 하나를 위해 목숨을 내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을 나 때문에 다치게 하고 말았구나. 정명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두 사람은 인적 없는 골짜기의 오래된 산신당에 이르러서야 겨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낡은 산신당 안으로 몸을 숨긴 정명은 그제야 범이의 어깨를 살폈습니다. 저고리가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지요. 이를 어째. 상처가 이리 깊은데. 정명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명은 제 치맛자락을 북찢어 개울물로 상처를 씻어 내고 정성껏 싸맸지요. 곱던 손이 범이의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한때 지엄한 궁궐에서 손끝 하나 물에 담글 일 없던 정명이었습니다. 한데 지금 그 손으로 한 사내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었지요. 그 사내가 저를 위해 흘린 피를. 어허, 그깟 상처 가지고 뭘 그러시오. 살짝 스친 것뿐인데 범이가 아프지 않은 척씩 웃어 보였습니다. 허나 그 웃음이 도리어 정명의 가슴을 후벼 팠지요. 어찌 그리 무모한 짓을 하셨습니까? 내가 그리 떠난 것은 총각이 다치는 꼴을 보지 않으려 함이었는데 총각까지 일이 되면 내가 무슨 낯으로. 정명의 목소리가 끝내 젖어 들었습니다. 상처를 싸매던 그 손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정명은 깨달았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답이 아니었다는 것을. 홀로 사라지면 이 사람들을 지킬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저 하나만 없어지면 된다고. 허나 그것은 착각이었지요. 저를 지키겠다고 범이가 사지로 뛰어든 것처럼 사람의 정이란 그리 매정하게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숨고 도망치고 홀로 짊어지는 것으로는 아무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내가 또 혼자 짊어지려 했구나. 정명은 씁쓸히 깨달았습니다. 지난날 궁에서도 정명은 늘 홀로였습니다. 누구도 믿지 못하고 모든 판을 혼자 읽고 혼자 짊어졌지요. 그러다 배신당하고 무너졌고요. 한데 이곳에 와서까지 정명은 또 그 버릇대로 홀로 사라지려 한 것이었습니다. 총각. 정명이 젖은 눈으로 범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혼자 사라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도리어 총각을 이리 다치게 했군요. 정명. 이제 다시는 혼자 달아나지 않겠습니다. 도망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어요. 그 말에 범이가 성한 손으로 정명의 손을 가만히 감싸 쥐었습니다. 피 묻은 두 손이 포개졌지요. 잘 생각하셨소. 나는 정명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소. 공주면 어떻고
아니면 또 어떻소? 나한테 정명은 그냥 정명이요. 함께 글 배우고 참외 나눠 먹고 그렇게 웃던 그 사람. 그거면 됐소.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그 말에 정명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나는 무식한 산골놈이라 어려운 말은 할 줄 모르오. 허나 이거 하나는 아오. 정명이 없으면 나는 안 돼요. 그러니 어울리고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내 곁에 있어 주시오. 내가 목숨 걸고 지킬 테니. 정명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범이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지엄한 공주로서 정명은 늘 눈물을 감추어야 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곧 빈틈이 되던 세상에서 살아왔으니까요. 허나 이 순박한 사내의 품에서만은 마음 놓고 울어도 될 것 같았지요. 무너져 내렸던 마음의 마지막 한 조각이 이 투박한 온기로 온전히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리 울고 난 정명이 이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은 어느새 눈물을 거두고 서늘하리만치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총각, 이제 그만 도망칠 겁니다. 그럼 어쩌시려오? 맞설 겁니다. 정명의 목소리에 지난날 한 나라의 판을 읽던 그 서슬이 되살아났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홀로가 아니었지요. 저들은 반드시 다시 올 것입니다. 이번엔 더 많은 수를 이끌고 하여 우리가 먼저 채비를 해야 합니다. 솔골로 돌아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렇습니다. 나 혼자였다면 진작 무너졌을 것입니다. 허나 이 솔골에는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지요. 그 마음이야말로 저 무서운 칼날들도 어쩌지 못하는 힘입니다. 정명은 범이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총각의 그 힘과 사람들을 아우르는 그 마음, 그리고 내가 읽어낼 수 있는 저들의 수. 이것을 하나로 모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믿어주시겠습니까? 범이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다마다요. 정명이 길을 일러주면 나는 그 길로 산이라도 옮기겠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지요. 오직 함께라면 무엇이든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는 굳은 믿음만이 있었습니다. 여름밤의 어둠은 여전히 깊었으나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느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요. 이제 반격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 두 사람은 솔골로 돌아왔습니다. 정명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이미 정명의 정체를 둘러싼 소문이 파다하던 터라 사람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명은 마을 사람들 앞에 조용히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여러분, 그동안 저를 거두어 주시고 사람으로 살게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이제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은 제 지난 일을 담담히 털어놓았지요. 저가 어떤 사람이며 어찌하여 이 산골까지 흘러들었는지, 그리고 지금 저를 노리는 자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까지도. 저 하나로 인해 여러분께 화가 미치게 되었습니다. 하여 저는 떠나려 했지요. 허나 이제 알았습니다. 도망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정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물기가 어렸으나 목소리만은 단단했지요. 염치 없는 부탁인 줄 압니다. 허나 부디 저와 함께 맞서 주십시오. 이 솔골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눈치를 살피는데 그때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섰지요. 뭘 그리 어렵게 청하는가. 박노인이 껄껄 웃었습니다. 자네가 공주든 뭐든 우리한테는 그저 우리 정명이여. 죽어가던 걸 살려놓았더니 이 마을에 정을 붙이고 우리 무쇠범이를 사람 만들어준 고마운 사람이지. 안 그런가, 여러분? 옳소, 우리 마을 일에 이러쿵저러쿵 남이 감놔라 배놔라 하는 꼴은 못 보지. 정명이가 우리한테 해준 게 얼만데, 가뭄 때도 그 몹쓸 아전 놈 때도. 곱단 어멈이 팔을 걷어붙이며 나섰습니다. 그래, 우리가 비록 힘없는 산골 것들이다만 우리 사람 지키는 일에 어찌 뒷짐만 지고 있겠누. 뭐든 시키게. 이 곱단 어미도 한몫 거둘 테니.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결의를 다졌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그 얼굴들이 이제는 서로를 지키려는 굳은 각오로 빛나고 있었지요. 정명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정명이 궁궐에서는 끝내 얻지 못했던 것. 저울질도 계산도 없이 그저 사람이 사람을 위하는 마음. 저 무서운 칼날들도 어쩌지 못할 진짜 힘이었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명은 눈물을 훔치고는 이내 눈빛을 서늘하게 가다듬었지요. 이제는 한나라의 판을 읽던 그 냉철한 책략가의 얼굴이었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저들은 수가 많고 무예에 능합니다. 정면으로 맞붙어서는 승산이 없어요. 허나 우리에게는 저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요? 범이가 물었습니다. 바로 이 솔골의 지형입니다. 우리는 이 골짜기를 손금 보듯 알지만 저들은 모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땅을 누구보다 잘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명이 범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총각. 저들이 마을로 들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목이 어디입니까? 범이는 잠시 눈을 감고 골짜기의 지형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그러고는 또렷이 짚어냈지요. 뒷산 고갯길이요. 마을로 들어오는 길은 거기 하나뿐인데 그 길이 아주 좁고 험하오. 양옆이 가파른 벼랑이라 두 사람이 나란히 서기도 힘든 곳이지. 바로 그곳입니다. 정명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 좁은 길에서는 한 번에 한둘밖에 지나지 못합니다. 그곳에서라면 적은 수로도 능히 큰 무리를 막아낼 수 있어요. 게다가 양옆이 벼랑이라 하니. 정명은 흙바닥에 골짜기의 지형을 그려가며 하나하나 계책을 풀어놓았습니다. 좁은 고갯길로 적을 유인하는 법, 봇도랑의 물길을 터 길을 진창으로 만드는 법, 벼랑 위에 통나무와 바위를 쟁여 두었다가 굴리는 법. 지난 1년간 정명이 눈여겨보아 둔 솔골의 모든 것이 이제 마을을 지키는 무기가 되었지요. 범인은 정명의 계책에 제 지형 있는 눈을 더해 어디에 무엇을 두고 사람을 어찌 배치할지를 척척 짚어냈습니다.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니 그 어떤 명장의 진법도 부럽지 않았어요. 자, 그럼 각자 할 일을 나누겠습니다. 정명의 지휘 아래 온 마을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정들은 벼랑 위로 통나무와 바위를 나르고 안악들은 새끼를 꼬아 올무를 엮고 아이들까지 나서서 잔심부름을 도왔지요. 범인은 마을 장정들에게 정명에게 배운 창법의 기본을 급히 일러주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작은 산골 마을이 하나의 마음으로 똘똘 뭉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마침내 뒷산 고갯길 너머로 검은 무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흥낭이 이끄는 수십의 칼잡이들이었지요. 그 서슬퍼런 행렬이 아침 안개를 뚫고 솔고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흥낭의 무리가 좁은 고갯길로 들어섰습니다. 수십의 칼잡이들이 험한 길을 한 줄로 오를 수밖에 없었지요. 양옆이 가파른 벼랑이라 정명의 말대로 두엇이 겨우 나란히 설 만한 좁은 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이요. 벼랑 위에 숨어 있던 범이가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그 신호에 맞추어 마을 장정들이 미리 쟁여두었던 통나무와 바위를 일제히 굴렸지요. 우르릉 쾅, 집채만 한 바위와 아름드리 통나무가 벼랑을 타고 굴러 떨어졌습니다. 으악! 피해라. 좁은 길에 갇힌 칼잡이들은 미처 피할 곳도 없었지요. 앞줄이 무너지고 대오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정명의 두 번째 계책이 이어졌어요. 미리 막아두었던 봇도랑의 물기를 터뜨리자 골짜기 물이 콸콸 쏟아져 좁은 길이 순식간에 진창으로 변했습니다. 발이 푹푹 빠져 칼잡이들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지요. 뭐 하는 게냐? 겨우 산골 것들이다. 밀어붙여라. 흥낭이 서슬퍼렇게 호령했습니다. 과연 흥낭의 무리는 오합지졸이 아니었지요. 혼란 속에서도 인의 대오를 추스르고 진창을 헤치며 꾸역꾸역 밀고 올라왔습니다. 허나 솔골 사람들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범위를 필두로 마을 장정들이 좁은 길목을 틀어막고 맞섰지요. 며칠간 급히 익힌 창법이었으나 좁은 길에서 위에서 아래를 내리치는 형세라 제법 위력이 있었습니다. 안악들이 엮어둔 올무가 곳곳에서 칼잡이들의 발목을 낚아챘고요. 그 한복판에서 범인은 그야말로 무서운 기세로 싸웠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지고 바위를 들던 그 힘에 정명이 갈고 닦아 준 무예의 이치가 더해지니 그 위력은 실로 대단했지요. 범이가 지게짝대기를 창처럼 휘두를 때마다 칼잡이들이 추풍낙엽처럼 나뒹굴었습니다. 상대의 힘을 거스르지 않고 굴려 되돌리는 그 몸놀림은 이미 어엿한 무인의 것이었어요. 저놈은 뭐야? 산골 나무꾼이 아니었더냐? 칼잡이들이 범이의 기세에 겁을 먹고 주춤거렸습니다. 힘만 세던 순박한 나무꾼, 아무도 그 안의 옥을 알아보지 못하던 무쇠범이가 마침내 온 마을을 지키는 진짜 장수가 되는 순간이었지요. 사람들이 장난처럼 부르던 무쇠라는 이름이 이제 그 무엇보다 미더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허나 적의 우두머리 흥낭은 과연 달랐습니다. 혼란의 와중에도 흥낭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곧장 범이를 향해 파고들었지요. 이리처럼 날랜 몸놀림으로 범이의 창을 쳐내고 서슬퍼런 환도를 휘둘렀습니다. 과연 임금의 그림자라 불릴 만한 솜씨였어요. 범이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챙, 불꽃이 튀었습니다. 흥낭의 칼이 범이의 어깨를 지난번 다친 바로 그 자리를 노리고 파고들었지요. 범이가 고통에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범이 총각. 멀리서 지켜보던 정명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허나 정명은 곧 이를 악물고 재빨리 주위를 살폈지요. 그 냉철한 눈이 순식간에 지형을 읽어냈습니다. 총각, 왼쪽 벼랑으로 흥낭을 몰아붙이세요. 그 아래가 진창입니다. 정명의 외침에 범이가 번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고는 남은 힘을 다해 흥낭을 왼쪽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지요. 흥낭이 마지막 일격을 위해 크게 칼을 치켜든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발밑이
물에 젖어 허물어지기 직전의 진창이었어요. 흥낭의 발이 주르륵 미끄러졌습니다. 천하의 흥낭도 발밑이 꺼지는 것까지는 어쩌지 못했지요. 그 찰나의 빈틈을 범인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야! 범이가 온몸에 힘을 실어 지게짝대기를 내리쳤습니다. 퍽! 흥낭의 손에서 환도가 튕겨나가고 그 거구가 진창에 나뒹굴었지요. 어느새 범이의 지게짝대기 끝이 흥낭의 목덜미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승부가 난 것입니다. 흥낭의 무리는 이미 태반이 쓰러지거나 달아난 뒤였지요. 우두머리마저 사로잡히자 남은 자들도 칼을 버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좁은 골짜기에 솔골 사람들의 함성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어요. 작은 산골 마을이 임금의 칼날을 물리친 것입니다. 정명이 천천히 걸어 나와 진창에 쓰러진 흥낭 앞에 섰습니다. 흥낭은 패배했음에도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지요. 그저 서늘한 눈으로 정명을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어서 죽이시오. 임무에 실패한 몸, 살아 돌아간들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터이니. 허나 정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를 죽이지 않겠다. 무슨 속셈이요? 돌아가거라. 그리고 임금께 내 말을 그대로 전하여라. 정명의 목소리는 어느새 한 나라의 지엄한 공주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진창에 선 무명 옷차림이었으나 그 기품만은 그 어떤 골룡포보다 눈부셨지요. 내가 살아있음을 임금은 두려워하겠지. 정통의 핏줄이 살아있는 한 그 자리가 편치 못할 테니. 허나 전하여라. 나는 그 자리를 탐하지 않는다고. 정명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또렷이 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본디 내 것이었다. 허나 나는 우애로서 한 번 그 자리를 내주었고 2번 다시 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미 그보다 귀한 것을 이곳에서 얻었으니. 정명의 눈이 범이에게 그리고 솔골 사람들에게로 향했습니다. 다만 이 말도 전하여라.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을 건드린다면 그때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노라고. 나는 한 나라를 세울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었던 사람이다. 그것을 잊지 말라 이르거라. 서늘한 그 한마디에 천하의 흥낭조차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것은 칼보다도 무서운 명분과 지혜를 지닌 자의 위엄이었지요. 흥낭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분부 그대로 전하겠소이다. 정명은 흥낭을 풀어주었습니다. 흥낭은 남은 무리를 이끌고 왔던 길을 되짚어 물러갔지요. 그 뒷모습이 고갯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솔골 사람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정명이 칼이 아니라 머리로 마침내 저를 올가매던 모든 것을 끊어낸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솔골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흥낭을 통해 정명의 뜻을 전해 들은 임금은 2번 다시 솔골에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정통의 핏줄이 왕좌를 탐하지 않겠노라 스스로 밝혔으니 임금의 오랜 두려움도 그제야 가라앉은 것이지요. 게다가 그 작은 산골이 임금의 칼잡이들을 물리쳤다는 소문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마을이라는 이름을 솔골에 안겨주었습니다. 무너져 가던 이름 없는 두매산골은 그렇게 사람들이 서로를 지켜 낸 의로운 마을로 다시 태어났지요. 정명은 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자리가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정통의 명분을 앞세워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나 정명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 작은 솔골에 남기를 택한 것이었습니다. 저를 자리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보아준 곳,
태어나 처음으로 사람답게 살았던 이곳을. 이듬해 봄, 정명과 범인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박노인이 주례를 서고 곱단 어멈이 눈물을 훔치며 혼례상을 차렸지요. 온 마을이 잔치를 벌여 그 어느 대갓집 혼례보다 정겹고 흥겨웠습니다. 허허, 개똥밭에서 미녀를 주워오더니 기어이 각시로 삼는구나. 우리 무쇠범이, 아니 이제 무쇠서방님이라 불러야 하나? 사람들의 정겨운 농에 범인은 그저 싱글벙글 웃기만 했지요. 곱던 정명의 얼굴에도 발그레한 홍조가 곱게 피어올랐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지요. 범인은 솔골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정명에게 배운 글과 셈으로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처리하고 이웃 마을과 다툼이 생기면 지혜롭게 중재하니 인근에서 솔골의 무쇠를 모르는 이가 없었지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던 산골의 옥이 마침내 온 세상이 우러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름이 돌아왔습니다. 앞산에서는 매미가 목청껏 울고 개똥밭에는 참외 덩굴이 탐스럽게 뻗어 노란 참외가 주렁주렁 열렸지요.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밭이었습니다. 그 개똥밭 두렁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명이 잘 익은 참외 하나를 따서 곱게 깎아 범이에게 내밀었지요. 지난날 범이가 넋놓은 저에게 참외를 깎아 주었듯이 이제는 정명이 범이에게 건네는 것이었지요. 드십시오, 서방님. 서방님이 손수 기른 참외입니다. 범이가 한 입 베어 물고는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허허, 올여름 참외가 어찌 이리 달까. 아, 정명이 깎아줘서 그런가 보. 정명이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죽은 눈으로 이 밭에 실려왔던 그 여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맑고 환한 웃음이었지요. 문득 범이가 참외를 우물거리다 말고 정명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정명. 예, 서방님. 나는 참 복도 많은 놈이요. 그날 이 개똥밭에서 정명을 줍지 않았더라면 나는 평생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살았을 게요. 정명이 고개를 저으며 범이의 거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그 재능은 본디 서방님의 것이었어요. 나는 그저 서방님 안에 묻혀있던 그것을 알아보았을 뿐입니다. 그럼 정명은? 범이가 정명의 손을 마주 잡으며 물었습니다. 정명은 나한테 뭘 얻었소? 정명은 잠시 말없이 여름 햇살이 부서지는 개똥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나직이 그러나 더없이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서방님은 무너져 내렸던 내 마음을 온전히 채워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매미 소리 가득한 여름날 개똥밭 두렁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위로 따사로운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지요. 세상이 버린 여인과 세상이 몰라본 사내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는 것을 채워주었고 그리하여 비로소 온전해졌지요. 개똥밭에서 주워온 인연 하나가 이토록 고운 이야기로 피어날 줄을 그 비 오던 새벽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다만 솔골의 여름이 돌아올 때마다 노랗게 익은 참외처럼 두 사람의 이야기도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 마음이 울컥했던 장면이 있어요. 정명의 정체가 드러나던 바로 그 대목이었지요. 범이가 정명이 공주라는 걸 알고 화들짝 무릎을 꿇어요. 그러자 정명이 제발 그러지 말라며 무너지듯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공주이기 이전에 그저 총각과 정을 나눈 한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정명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참을 생각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늘 정명의 지위만 보았지 정작 정명이라는 사람을 보아주지 않았지요. 공주라서 떠받들거나 공주라서 두려워하거나 그 높은 자리가 도리어 정명을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봐주던 그 산골에서 범이마저 저를 다시 공주님이라고 부르며 물러섰을 때 얼마나 서럽고 외로웠을까요? 살면서 우리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던가요?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자리로만 불릴 때 문득 사무치게 쓸쓸해지는 그런 순간이요. 그래도 정명은 끝내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서로에게 없는 것을 채워줄 때 사람은 비로소 온전해진다. 어쩌면 그 체험이란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봐주는 눈길 하나에서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들려주시면 정말 반갑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이 이야기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 시절의 정치 한 자락을 가만히 더 들려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뿌리에는 다들 아시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가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건 이 이야기가 그저 옛날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온달과 평강은 삼국사기라는 옛 역사책 열전에까지 당당히 이름을 올린 인물들이에요. 바보라 놀림받던 사내를 공주가 글과 무예를 가르쳐 어엿한 장수로 키워냈다지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그 남녀를 살짝 바꿔보았습니다. 사내가 여인을 주어 살리고 여인이 그 사내에 묻힌 재주를 알아봐 세워주는 것으로요. 이야기에서 정명이 범이에게 흙바닥에 글을 가르치던 장면 기억하시는지요?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르황. 이 구절로 시작하는 천자문은 옛 시절 아이들이 글을 처음 배울 때 펼치던 책이었어요. 글이라곤 몰랐던 사람이 이 글자들을 떼는 것이 곧 새로운 세상으로 첫 발을 딛는 일이었지요. 범이가 흙바닥에 그 첫 글자를 긋던 그 밤도 꼭 그러했을 겁니다. 끝으로 이야기 내내 등장한 그 개똥밭과 참외 이야기예요. 여름이면 노랗게 익는 참외는 예로부터 우리 사람들이 즐겨 맛보던 소박한 여름 열매였지요. 그 중에서 개똥참외,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여기서 개똥이란 진짜 개똥이 아니고요. 걸음기도 변변치 않고 하찮던 척박했던 땅을 이르는 말이랍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는 옛말이 있을 만큼 하잘것없는 자리를 빗대던 말이었지요. 그 보잘것없는 땅에서 여름이면 가장 달콤한 참외가 열렸으니 꼭 세상이 하찮게 본 자리에서 가장 귀한 인연을 피어난 오늘 이야기와 참 어울리는 것 같아요. 버려진 자리에서도 알아봐주는 눈길 하나면 사람은 다시 피어나는 법. 역사 한 자락은 여기까지 들려드립니다. 달빛 아래 이야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달빛 아래 이야기에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